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걸음 후퇴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정한 대중국 관세율이 너무 높다면서 이날을 시사한 건데요. 오락가락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른바 2+2 협상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대선까지 이제 딱 40일이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선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로 맞수 토론 대진표가 확정되며 팽팽한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가 오늘 밤에 열립니다.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안덕근 산업장관은 상호관세 철폐가 협상의 목적이고 자동차 관세를 신속히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선 개헌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개헌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지 의문이라면서 선을 그었고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1대1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에 2차 경선에 대비한 후보들의 새몰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YT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조달청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은 불량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굴착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계보다 6배가 많은 굴착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헌법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할 다음 정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며 집권 직후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협상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야당과 많이 만나겠다면서도 개헌을 시급히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논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일파나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경제와 별개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깨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내란 사태 종식의 완성이란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취임 직후부터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새 후보는 내란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12.3 비상개헌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생 추경과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경기 부양 대책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도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고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씨앗까지 다 털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며 압도적 1강 경선 구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저마다 지난 1차 경선 1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위는 한 명인데 이러는 건 역시 여론전의 목적이라고 봐야 하겠죠. 2차 경선의 성적표를 가를 1대1 맞수 토론의 상대가 결정돼 대진표도 완성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토론 전부터인데 이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1차 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후보들은 모두가 자신이 1등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10% 정도 뒤진 상태에서 2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한동훈 후보 측도 스스로를 선두권으로 분석했는데 이처럼 각자가 1위를 자처하는 건 4강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2대2 구도로 치러지는 2차 경선 레이스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한 명씩 토론 상대를 지목해 맞수 토론을 벌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고르며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뼈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굉장한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다들 기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다른 후보를 자극하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었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턴 당원 투표가 절반 반영됩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 일반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공략해야 하는 후보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100% 여론조사였죠. 2차 경선은 1차 경선과는 달리 당심 50%가 반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갈라진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도 변수입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구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 2대2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고 한동훈 후보도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며 탄핵 찬성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적절치 않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 역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었다며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에 접근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입니다. 29명을 탄핵을 하고. 국민 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에선 이른바 당심이 절반 반영되는 게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힘을 실으려 했던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높아진 만큼 탄핵 반대파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반탄파인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 탈락하면서 표 분산 효과도 적어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파들에겐 불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약 80% 정도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단명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가 나 의원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 표심 등을 고려한 결과라 지적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확장성이 있는 찬탄파의 손을 들어
전략적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탄의 파이는 커지고 있고 반탄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과 이른바 반명 빅텐트도 변수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긍정적인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한대행이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고, 반명 빅텐트론엔 한동훈 후보가 패배주의를 우려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선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차출론, 그리고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바라보는 후보들 각각의 주장에 당심과 민심 또한 그 평가를 달리하면서 2차 경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진행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를 찾았습니다. 브런스 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고, 특히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운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안보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어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 학계 인사 등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 협상 측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은 권한 대행으로는 46년 만에 국회를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에도 나섭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도 설명할 거라며, 다만 대선 출마와 관련한 언급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런 행보가 대권 도전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시정연설, 침묵 항의 등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 또 한덕수 단일화론에 거품이 빠지고 있어 출마를 못할 거라며, 설령 출마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총 공세를 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망신하기 전에 꿈 깨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반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란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한 대행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한미 통상협의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다음 주쯤 출마 여부를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전 대표는 문제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 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거센 정치적 비판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돼 불소추 특권이 생길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직접 형을 정해 선고하라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두고 대법원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고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천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이 원칙이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데만 2,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는 만큼 보안 점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지역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김 여사 측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종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일반인 조문도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지금 그곳은 꽤나 늦은 시각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밤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약 1000여 명이 제 뒤로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이제 막 성당 입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는 첫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추모객이 광장과 주변을 하루 종일 가득 메웠습니다. 길게는 4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성당 안으로 입장해 교황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류 화합을 위해 힘쓴 교황의 여정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거라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교황청은 당초 조문을 밤 12시까지 받을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시간 연장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모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문이 허용되는데요. 역시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광장 곳곳에는 무장경찰이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교황의 관이 운구되는 의식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안치된 관이 오늘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 예배당에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운구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했고요. 추기경단이 운구 행렬을 이끌고 바티칸의 산타 마르타 광장, 이어서 종아치 그리고 성베드로 광장을 지나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는데요. 성가가 울려 퍼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운구 행렬이 이어졌고 신자들은 차분한 박수로 고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식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고 추기경단이 교황에게 존경을 표한 뒤 오전 11시부터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교황의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바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엄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장례 미사 후 교황의 관은 유언에 따라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생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애정이 깊었던 곳인데 바티칸 외부에 교황이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입니다. 교황은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지하 무덤에 자신을 묻어주고 묘비에는 라틴어 교황명 비문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황 성화가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관심사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언제쯤 절차 진행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교황 선종 이후 15일에서 20일이 지난 뒤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게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바티칸 교황궁 내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은 외부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비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세계 각지의 추기경 13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오후에 한 번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문제를 놓고 오늘 밤 한미 사이에 2+2 통상 협의가 열립니다.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철폐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문제는 이번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의 협상 대표는 통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협상 시작을 앞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종희 특파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안덕근 산업장관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죠. 어떤 발언 내놨습니까? 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 관세 철폐가 이번 협의의 목적이고 또 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는 신속하게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한미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만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미국 측 기류와 관련해선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발언이 다소 누그러진 데 대해서는 예상한 바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예상한 바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걸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과 그런 틀을 이번에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갑자기 잡히는 건 아닌지 질문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장관,
또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2대2로 마주 앉는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 시간으로는 24일 아침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 재무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관세와 방위비 이 문제를 따로 다루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트럼프 쪽에서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안덕근 장관이 오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위비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협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통상 문제와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베센트 장관 발언은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문제도 같이 다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발언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과 통상협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오늘 밤 미국이 협상장에서 불쑥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며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만들 것이라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45%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ariff negotiations are going very well. We're dealing with many countries. They all want to be involved with America. We have a lot of action going on. We're making a lot of money,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잇따라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오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방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말고도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8개 범부처 실무단을 꾸려 협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최근 국내 정치 혼란에 미국의 관세 공격 그리고 역대 최악의 산불 등 악재가 잇따랐죠. 당초 한은의 2월 전망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예상됐지만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0.2%를 밑돌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 우리 주요 수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인 7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역시 3조 원이 넘어 고환율 덕에 관세 폭탄 속에서도 선방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인 4월 둘째 주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강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0.08% 상승하며 11주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40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보수의 논객들을 만나 국론 통합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서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는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주 당 원로이자 비명계로 꼽히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엔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 정규재 전 주필과도 식사하며 통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장관직에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더 분열로 가면 안 된다며 그간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었던 친일파나 과거사 문제도 모두 덮겠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조 대표와 정 전 주필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에도 찬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인데 박용진 전 의원 등 당내 비명계를 잇따라 만났던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합리적 보수 세력과도 접점을 만들면서 통합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과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같은 외교 행보도 본선 대비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당내 경쟁자들은 이번 주말 최종 경선전을 앞두고 이 후보의 독주 구도를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가 90% 이상 몰표를 얻는 건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이 저렇게 건강하고 또 나중에 한 팀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이 정권 교체에 아주 압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도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는 없다며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선 이후에도 당내 완전한 단일 대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호남권 순회 경선 투표 종료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서게 될 텐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 이재명 후보는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 전일빌딩 등을 방문해서 각각 재생에너지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에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전남 순천 여수 지역 당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동연 후보도 전남 장성 황룡시장과 광주 한국광기술원 등을 찾아 민생과 일자리를 두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4인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후보들의 새몰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한 탈락 후보 모시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기에 2차 경선은 당심도 절반이나 반영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적극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오선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장동혁, 박수영, 김선교, 엄태영, 이뇨환 의원 등에 이은 추가 현역 의원 영입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 총결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표해 주십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친윤계 핵심인 3선의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한 연대, 이른바 빅텐트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오히려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를 끌어들였습니다.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비교적 개파색이었다고 평가받는 삼선 김성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킬 인물로 추켜 세우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양향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과시했는데 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는 점과 미래 지도자는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 같은 곳을 보고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낼 겁니다. 보좌진 위주의 실무형 캠프로 1차 경선을 통과한 안철수 후보는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캠프 정비를 시작했는데 곧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내가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후보보다도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같은 현역 의원 모시기 경쟁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치러진 1차와 달리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도 50%가 반영된다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현직 의원을 앞세운 조직표로 홍준표 후보를 눌렀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역 의원 영입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줄 세우기 경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당심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후보들은 당원들의 높은 수준을 믿는다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영남 같은 전통 보수 지역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앞서 후보들의 모습 살펴보셨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라운드에 진출한 후보자 4명이 1대1 맞수 토론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4시부터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지목한 한동훈 후보와 맞붙고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은 서로를 상대로 지목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1대1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계엄을 시행했을 때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과 경찰, 정보 보안기관 직원들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그제 오후 2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웹사이트 선거 통계 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해 IP 차단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면서 피해는 없었다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발생한 이 같은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소방관들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조달청 공무원이 문제의 장화 제조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흥주점에 남성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불량 방화 장화 납품 의혹을 받는 업체가 지난 2018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달청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에 참석한 해당 업체의 전 직원 백성옥 씨는 식당부터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 넘는 회사 돈을 써 2사람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납품에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가 그렇게 하게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 전혀 제재 없이 저희는 입찰의 최저 입찰가도 알려주시고. 자리에 있었던 조달청 직원 A씨는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개인적인 자리였다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업체 전 직원 백 씨가 접수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백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가 있다면 자신도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들한테 창피하기 싫어갖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수사기관에다가 알려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YTN이 보도한 불량장화 납품 의혹에 대해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구매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이맘때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단 낮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도 맑아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돌풍이 불겠습니다. 동쪽 지역부터 대기도 다시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2도, 대구가 1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하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6도, 울산은 24도까지 올라서 오늘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런 땅거짐 사고가 명일동에서만 난 게 아닙니다. 요즘 유독 사고가 집중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지하터널이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난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지름과 깊이 각 20m의 대형 땅꺼짐이 생겨 매몰됐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굴착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낡은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땅꺼짐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사고가 난 곳은 굴착 공사 현장 인근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 지하 내부 구조와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검사를 월 한 차례 정기 실시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 집안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아끼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굴착 공사장, 특히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GPR 공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더 대폭 늘리도록. 이와 함께 토질 등 집안 특성을 반영한 지하 지도를 만들고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조짐이 있는 곳을 사전에 발견해 시민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하수도관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려 노후관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 오는 6월부터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그 사이 술을 추가로 마시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건데 김 씨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우고 엄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던 살인범이 7초 만에 경찰 특공대에 제압돼 검거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차량 안에서 4시간째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차량 근처로 다가가 유심히 안을 지켜보고 신호를 내리자 보호장구를 착용한 특공대원들이 유리를 깨면서 덮칩니다. A씨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초. 경찰 특공대는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자해하지 못하도록 흉기부터 빼앗습니다. 칼 뺐어요. 여기. 미란다 고지를 내리며 긴급 체포에 성공한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전날 밤 인천시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손톱깎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5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고양시는 주변을 다니는 차량은 도로를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에선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연기가 솟구치며 119 신고만 2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 자정쯤이었습니다. 관악산역 방향 신림선 열차가 제때 출발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의 화면 함께 보시죠.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 열차가 정차해 있지만 출입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출입문 위치를 맞춰보지만 이번에는 역사 스크린도어가 닫힙니다.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이리저리 조작을 해보는데요.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의 엇박자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열차에서는 신호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대체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차가 고장이 나서 불안했고 환승역인 신림역에선 기다리던 인파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굉장히 혼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림선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사근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게로 돌진해 가게 전면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땅을 파던 40대 남성 근로자가 흙더미에 매몰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 점포에서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목사방 사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죠. 증가 추이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8달 연속, 그리고 혼인도 11달째 증가세인데요. 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1.6%로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한 1월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2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혼인 역시 11달째 증가세입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9,370건으로 14.3% 늘면서 2월 기준 8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혼인의 영향과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부 정책적인 효과도 함께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2명으로 2달 연속 0.8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년 연속 상승이 기대됩니다. 출생아 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합계 출산율도 0.79 내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혼인 뒤 평균 2년에서 2년 반 뒤 출산한다는 점에서 출산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미지수입니다. 1983년 이후 60만 명대로 줄었던 출생아 수는 91년부터 95년까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가 돼 출산율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는 96년부터 다시 6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0.79명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부부가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입시 경쟁 등 출산율 하락 배경에 대한 과감한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키움과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두산 선발 김유성의 계속된 위협구에 키움 푸이그가 발끈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 키움 푸이그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합니다. 사건은 4회에 벌어졌습니다. 1대0으로 뒤지던 키움이 4회 최주환의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두산 김유성이 다음 타자 푸이그에게 던진 초구가 공교롭게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또 148km의 속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푸이그는 배트를 쥐고 김유성에게 향했고 4대 심각성을 파악한 두 팀 선수들이 벤치를 비우고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벤치 클리어링은 바로 정리됐고 두산은 투수를 최준호로 교체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두산은 2대1로 뒤진 5회 원원 만루에서 키움의 송구 실책에 이어 대타 김민태 2타점 적시타와 오명진의 2타점 3루타가 이어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투수 8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친 두산이 8대2로 승리하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이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집중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기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높이 날고 있는 한화는 8경기 연속 선발승에 팀 기록을 새로 쓰며 상승세 롯데를 6대4로 꺾었습니다. 선발 와이즈가 6이닝 2실점, 삼진 12개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선두 LG는 6이닝 무실점으로 투한 선발 송승기를 앞세워 NC를 3대0으로 물리쳤고 삼성은 김영훈과 박병호의 홈런포에 힘입어 기아에 7대2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홈런포 4방을 포함해 안타 17개를 터뜨리며 KT를 11대5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KB손해보험이 전력 보강에 성공한 남자 배구는 3강 체제를 이뤘고 김연경이 떠난 여자 배구는 이전보다 전력 평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주 동안 펼쳐진 남자 배구 영입전에서 크게 우승 건 단연 KB손해보험. 무엇보다 FA 최대여인 임성진을 데려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국내 선수 가운데 허수봉 다음으로 득점이 많고 수비까지 탄탄해 쓰임새가 많은 선수입니다. 여기에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와 리베로 정민수를 잔류시켰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은 베테랑 최민호와 리베로 박경민 등을 눌러앉히고 신호진을 OK저축은행에서 데려오면서 막강 전력을 유지했고 대한항공 역시 정지석과 박승석, 김규민을 모두 잔류시키며 집도키 단속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그리고 KB손해보험 남자 배구는 이렇게 3강 체제를 이루며 다음 시즌을 시작합니다. 여자 배구 최대 이슈는 역시 배구 여제 김연경의 빈자리입니다. 흥국생명은 일단 빠른 템포의 공격에 능숙한 이다연을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강팀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했었고요. 항상 뭔가 이제 분석하거나 준비할 때도 좀 까다로운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팀이었습니다. 다만 흥국생명으로선 김연경이 떠난 자리가 여전히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정관장은 메가를 떠나보내고 현대건설은 이다연을 내주면서 다음 시즌 여자 배구는 전력의 평준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개막전에서 FC 안양에 당했던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울산은 안양 원정 경기에서 후반 5분 에릭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승점 17점으로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팀 SK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SK는 서울홈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23득점에 리바운드 9개로 활약한 자밀 원희를 앞세워 KT의 65대 61로 승리했습니다. KT에서는 허훈이 3점 슛 6개를 포함해 24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판정 논란이 거듭됐던 KBL은 주심급인 이승무, 장준혁 심판을 모두 투입해 판정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손을 뗄 수도 있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2014년부터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미국 협상안에 반대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상에 매우 해롭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전협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We've issued a very explicit proposal to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and it's time for them to either say yes or for the United States to walk away from this process.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양보하는 방식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항복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가 정하는 거라며 거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휴전협상이 합의에 이르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ши контакты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Контактов с европейцами у нас нет. Контактов с украинцами тоже. Хотя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открытость к таким контактам. 이런 가운데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3개국 장관회의는 연기되고 실무급으로 격화됐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그것도 제법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1% 넘게 올랐고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1.5%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5%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꽤나 큰 상승세죠. S&P 500 지수는 5,300선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반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트럼프와 연관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일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날에 장마감 뒤에 트럼프가 145%인 대중관세가 너무 높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2, 3주 안에 대중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나 베선트 재무장관이나 지속 가능한 수준의 관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어찌됐건 뒤로 후퇴는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중관세를 품목에 따라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해임까지 고려하면서 파월 의장을 공격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해임은 처음부터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뒤로 물러서도 한참 물러섰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걸 다시 보여준 셈이기도 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연준에서 나온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경기 동향 보고서 이른바 베이지북을 내놨는데요. 아직 실물 경제 변화가 뚜렷하진 않다면서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팽배해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의 상당 부분 착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1기를 포함해서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추락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트럼프가 너무나 변덕스럽고 이 때문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알파벳을 꼽아봤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간밤에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굉장히 큰 사법 리스크에 처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의 지배력이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소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최강자인 크롬도 매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구글은 세계적으로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를 쪼개는 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알파벳 주가에도 부침이 불가피하겠죠. 이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오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이맘때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단 낮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돌풍이 불겠는데요. 동쪽 지역부터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곳곳으로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남부 내륙 등에서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 전북과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2도, 대구가 1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며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6도, 울산은 24도 등 오늘은 영남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셔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가 계속됩니다.